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민생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에서는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4차 파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거의 400만 명 가까이를 접종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3차 대유행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형성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모를 4차, 5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럽지만 냉철한 분석 최영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바이러스 파이터죠. 이재갑 교수 나오셨고요. 오늘의 더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정부도 경고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확진이 되거나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이거 계속 연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의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집단 감염은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한 45%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주로 소규모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주로 가족 혹은 지인, 직장 동료 이런 이제 소규모 모임의 접촉 속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푸는 것은 당분간은 위험하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K방역은 실패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정부나 방역당국이 그래도 잘 제어하고 있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12월 중순, 12월 하순에 확산세가 좀 누그러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하지만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12월이 지난 1년 사이에 특별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팬데믹은 결국 재난이고 재난의 기본 원리, 보편 원리가 갖고 있는 자원보다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을 때 그 불균형이 재난의 기본 원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기간이 12월 달이었던 거죠.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같이 좀 취약한 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났고 동일 집단 격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았던 건 역시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복귀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돌아올 새로운 어떤 파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잘 넘어갈 테니까요. 일단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유행과 2차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3차 유행이 있을 수 있고 또 3차 유행의 규모가 겨울철에 일어나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사실 정부 당국도 분명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1000명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유행이 꺾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요양병원, 임승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때 중환자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사망했던 일들이 여러 번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쉬운데 다만 우리가 어떤 선제적으로 초반에 유행을 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00명대 정도에서 유행의 그 피크를 잡았고 또 거기서 유행이 천차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다른 외국의 국가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기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면 저희 커브가 꺾이는 거를 보고 너무 놀란다. 어써 너 정말 큰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이 조금 늦었던 측면 때문에 피크가 커진 측면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1000명대에서 2000명, 3000명 정말 파국에 이르는 숫자까지 늘어나지 않게 했던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가 이번 통해서 정말 우리 약점을 아주 절실하게 이제 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갈 건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된 게 지난해 1월 20일입니다. 1년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 1년 지나면서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진 한 분을 좀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이 피로도가 심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코로나 전담병원인 남양주현대병원의 감염관리 담당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세재 차장이십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3차 유행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매일 1,000명 이상의 양성 환자가 발생하면서 저희 병원에도 한 양성 환자들이 의뢰를 받거나 이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뢰되는 환자들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조금 줄었어요.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 또는 가족 간의 모임이 더 잦아지면 다시 유행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잠잠해졌다는 것은 실감이 돼요.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미 번아웃, 지쳐 있는 의료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네, 인력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좀 더 훈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양성 환자들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퇴소 기준에 따라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환자들 때문에 더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혼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분들이 그 추후에도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님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따님도 간호사로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장에 계시는 따님 같은 간호사분들 또 의료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정말 건강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건강하게 끝까지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저희가 코로나를 꼭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남양주현대병원의 김세재 차장님 전화 연결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백신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 위탁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 위탁 생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백신 공장들이 상당히 이제 품질 좋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백신 공장들은 두 가지 플랫폼의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만든 백신 형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같은 공장에서 이제 담백 항원 백신이라 그래서 노바백스에서 만드는 백신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 이제 기술과 또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미 지금 이제 생산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고전적인 그런 백신 제조 방법인데 연구 개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체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걸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거고 또한 이번에 이제 그런 공정들을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산 백신을 만드는 백신 자체가 이제 그 노바백스에서 만든 백신과 같은 플랫폼인
단백질 항원 백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 백신의 어떤 품질을 좋게 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생산 자체는 일단 기술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 유통 채널이나 이런 물류 채널들이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고 또한 제때 그런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계약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이슈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르웨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29분 사망했다, 33분 사망했다. 이 백신 접종이 한 4만 명 이상 쭉 늘어가는데 사망자가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 건지 이재갑 교수님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상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10월 달에 독감 예방됐었을 때 고령자에서의 사망자 늘었을 때랑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들 접종을 하고 나서 일부 이제 접종자에서 약간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좀 근육통이 있거나 미열이 나거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인 그런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 사례였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고요.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정부에서 발표한 바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부검이나 여러 소견들을 통해서 이번에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은 백신 접종과 무관한 것 같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이거는 백신 접종과는 인과관계 없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내 언론이 오히려 더 또 막 이제 공포를 부추기는 것처럼 이제 너무 과장돼서 이제 보도가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런 논란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층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에서는 접종을 뭐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금 제일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사망률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안전성과 관련 데이터들은 어차피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모두 종합해서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런 꼭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콜드 체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숙련된 의료진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종센터에 가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의료원 아니면 보건소 이런 데서 아마 접종센터가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월 중에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접종센터 관련된 뭐 지시가 내려왔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접종센터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방송에서 설명하기에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제 모든 정책들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현재 시도에서 전달받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리면 접종 추진의 어떤 헤드쿼터는 질병관리청에게 맡겨졌죠. VIP께서 직접 언급까지 하시면서요. 모든 전권을 뭐 정의영 성장이 행사라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설치됐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접종 지원단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부처들이 협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의 접종 지원단이 시도로 이어지고 시군으로 이어지는 이런 조직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까지가 지금 구성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와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예방접종 지원단, 추진단을 구성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의사회나 간호사회나 병원협회 등을 포함시키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까지가 이번 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종센터는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침과 매뉴얼이 나오겠죠. 현재 알려진 정보는 접종센터는 뭐 시군별로 1개 이상 정도를 지정하겠다는 것 정도가 좀 전달되고 있는 정보인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련된 아주 중요한 더 이슈 체크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걱정되는 게 이런 계산이 보도가 됐어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약 4,000명의 의사들이
하루에 40만 명에게 이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료진 4,000명이 매일 40만 명에게 이 접종 속도를 낸다. 3월에서 10월까지만 계산해도 8개월 동안 한 달에 거의 400만 명 가까이를 접종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좀 우리가 가진 인프라 부분들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가 한 이제 2천만 명 정도를 이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이미 접종을 실제로 시행을 했던 적이 있고 한 2개월 안에 대부분 2천만 명의 접종을 이미 마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의료기관이 한 10,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0여 개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정말 산수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만 맞으면 그냥 하루에 100만 명씩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마치지 못하겠지만 다른 이제 의료 행위도 하면서 접종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독감 백신 수준의 콜드체인 정도만 가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노바백스 같은 백신들이 혹시 이제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백신들이 주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주로 접종 센터를 활용할 텐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한 250개 센터를 만들 거고요. 아마 대학병원들까지 동원되면 한 300여 개의 센터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센터 중심으로 접종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 가지 가진 더 큰 장점들은 뭐냐면 예방접종 시스템이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점산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가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혼동이 생길 일도 없고 그러니까 1차 접종이랑 2차 접종이 다른 백신을 맞춰지는 만한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 예약 시스템 안에 그 사람 그 접종 대상자의 신원이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 접종해야 되는지 문자 발송이 자동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까지 다 가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외국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전산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진 그런 인프라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접종을 맞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아주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고요. 모든 단계가 정말 착착 맞아떨어져야지 이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 국민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의료 활동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즉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방역적인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확진자들을 의료체계 안에서 잘 감당시키는 이 노력만 하면 됐었죠. 즉 시험 보는 과목이 하나였던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과목이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다 더하기 이 백신 프로그램을 아주 실효성 있게 완수해내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하나 더, 어려운 시험이 하나 더 과목이 늘어난 거죠. 이런 백신 실행 프로그램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 대비. 두 번째로 8개월 혹은 9개월 동안에 250일, 300일 동안에 쭉 우리의 어떤 인력 수급과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가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냉동 보관해야 되는 백신이 들어올 거고 어떨 때는 냉장 보관하는 백신이 들어올 거고 그것을 우리 국가가 우리 질병청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소통인 거죠. 우선순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백신 접종 거부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 반응에 대한 책임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이렇게 좀 정치화되고 정쟁화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워낙 했던 과목은 그대로 잘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과목 공부를 해야 되니까 21년은 정말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좀 사회가 통합적으로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통합적으로 잘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차 대유행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유행이 오기 전까지 또는 또 다른 유행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임승관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분위기가 다르게 우울한 클로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4차 파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그 4차 파도는 지난 12월을 중심으로 했던 3차 파도보다 더 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황판 어느 나라를 클릭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파도는 커지고 수면은 점점 올라갑니다. 파도가 지나간 뒤에 수면은 올라가죠. 저희가 2차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가을에 한 50명, 80명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좀 진정세이지만 300, 400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더 큰 웨이브가 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전 세계 국가의 한 95% 이상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의 유행을 겪고 있고 아주 일부 예외가 아주 장기간 동안 유행이 통제되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당연히 예외를 소망하죠. 정말 열망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삶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남이 실패하는 일은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절대 다수가 95% 이상이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라면 한국 사회도 겪을 수 있는 일인 거죠. 프랑스가 겪는 일은, 미국이 겪는 일은, 일본이 겪는 일은 대한민국이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디폴트로 기초값으로 놓고 21년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업 교수님은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3번의 유행을 겪었거든요. 예. 아직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3번의 유행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진 취약한 점이 어떤지를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실효성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그거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올리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대책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1단계로 낮췄는데 1단계를 낮춘 게 1단계 안에서 최대한 이제 그런 유행이 오는 걸 막으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3차 유행 끝났는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반작용이 일어나 버리면 언제든 또 4차 유행, 5차 유행도 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단계가 2단계가 든 1단계가 되든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상황을 꾸려갈 건가에 대한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낮은 단계에서도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삶의 모습. 뉴노멀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뉴노멀 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년은요. 전반전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신 접종부터 집단 면역 형성까지가 후반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실행해내야 되는 또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역시 이 과제는 의료기관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기관들이 맡게 될 텐데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이니만큼 착실하게 준비해서 잘 수행해내야겠습니다.